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장수성은 청나라 초기 난징의 한 구인 짱닝과 수저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입니다. 창장과 회이허 하류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오나라와 전국시대 초나라의 근거지였으며 성 북부 쉬저우는 초한쟁패 당시 초패왕 항우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고조 유방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진시황이 반란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던 성의 수도인 난징은 동진과 송나라의 도읍이었으며 태평천국과 짱제스의 중화민국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양조우, 창조우, 수조우를 잇는 성의 중심 도시들은 강남의 수향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장수성 문화체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쉬저우는 싼둥성과 허난성 사이에 쑥 들어와 있는 장수성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쉬저우 시내 아담한 언덕 같은 사자산에는 초나라 왕릉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말과 함께 날아올 듯 서 있는 동상이 멋집니다. 초패왕 황후가 이곳을 근거지로 세력을 키웠으므로 혹시 그의 동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자산 초왕릉은 유방이 세운 통일국가 한나라 시대의 분봉왕인 초왕 유무의 왕릉입니다. 약 2100년 전의 무덤인 셈입니다. 말을 타고 있는 초왕은 오른손에 긴 칼을 높이 쳐들고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 초왕의 동상이라는 글자가 써 있으며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왕릉은 1994년에 처음 발굴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독특한 구조라고 합니다. 무덤에서 나온 출토물에는 금, 은, 동, 철, 옥, 돌 등으로 된 2000여 점의 유물들이 있으며 왕의 유골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 왕릉에 있는 각 석실들은 모두 산을 직접 뚫어서 만든 창묘라고 합니다. 깊고 좁은 무덤 중앙 길 양 옆에는 장방형의 석실이 있고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빨간 벽 앞에 유리로 막아둔 미이라가 누워있는데 그 모습이 사뭇 야릇해 보입니다. 조각조각 이어붙인 옷을 입고 있는데 금루옥의라고 하는 한나라 시대 귀족들의 수의라고 합니다. 왕릉 가장 안쪽에는 유골을 토대로 복원한 초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신장 1m 72cm의 나이는 35에서 37세로 추정합니다. 동상 옆에는 당시 사용하던 편종이 놓여 있는데 아마도 진품은 아닐 것입니다. 왕릉은 그 깊이가 11m나 됩니다.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산을 뚫어 만든 왕릉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무덤 벽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오랜 세월에도 파손되지 않고 왕릉을 지키기 위해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두 마리의 표범 동상이 보입니다. 사자산 초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중 가장 흥미로운 위바오입니다. 보통 무덤에는 생전에 주인이 애지중지하던 보물이나 좋아하던 동물의 형상 또는 사용하던 그릇들을 함께 매장했는데 왜 표범 동상이 있는지 그 이유가 지금껏 알려지지 않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벽마다 출토된 유물들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공예품을 파는 가게를 지나 무덤을 나왔습니다. 항우는 유방에 패해 초패왕의 이름만 역사에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항우를 대신해 유방의 후손인 분봉왕이 이렇게 멋진 왕릉을 남겼다고 생각하니 역사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왕의 동상과 휘날리는 진군 깃발을 보고 있자니
초한 쟁패의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와 그 뜨거운 모습들이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짱수성의 수도 난징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둠이 내린 뒤였습니다. 난징에서 가장 멋진 야경을 보려면 공자사당 푸즈미아오가 있는 거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엔 난징 시내를 흐르는 작은 강 이름을 딴 고진회 폐방이 있습니다. 조명이 빛나는 거리를 지나 옛날 과거 시험장이던 짱난꿍위엔을 찾았습니다. 홍등이 2개 켜진 웅장한 폐방을 지나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 문학가로 자가 백호인 당인과 서유기를 쓴 소설가 오승은이 나옵니다. 이어 시, 서, 화에 모두 뛰어났다는 청나라 초기 문학가 정섭, 청나라 말기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임칙서의 조각상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곳 과거 시험장에서 급제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조각상 뒤로는 멋진 궁위엔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조명이 반짝이고 공등도 걸려 있습니다. 몸체에는 옅은 녹색 조명이 은은한 밍따로우가 화려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정원이 있고 양옆으로는 펄럭이는 깃발이 보이는 쯔공탕이 나타납니다. 양끝으로 용머리가 있고 가운데에는 잉어 비늘이 조각된 리위타오 룽먼도 있는데 과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을 넘어가야 합니다. 쯔공탕 안에는 물고기 등에 오른발을 딛고 왼발은 뒤로 젖힌 채 오른손에는 붓을 들고 왼손에는 연적을 든 쿠이싱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우두머리 별이라 불리며 북두칠성 장방형 모양의 첫 번째 별이라고 하는데 중국 신화 속의 문장의 신입니다. 옛날에 한 수제가 있었는데 총명하고 재주가 비범해 문장을 짓는데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생김새는 아주 못생긴 곰보였고 게다가 한쪽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는 성장에 향시를 거쳐 드디어 황제 앞에서 최종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의 용모를 보고 심기가 불편했던 황제는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근데 그 수제는 곰보 같은 얼굴은 하늘 모양을 뜻합니다. 별을 따다가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황제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며 절뚝거리는 다리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다리 하나로도 용문을 넘었으니 장원급제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 합니다. 황제는 기뻐하며 그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후 뛰어난 문장을 쓴 그는 황제로부터 천하제일이라 하기에 아깝지 않다는 칭찬을 듣고 장원급제의 칙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못생긴 수제가 승천의 북두칠성의 별이 되었고 녹봉과 자귀를 주관하게 됐다고 합니다. 후이싱의 꾀자를 나누어 분석해보면 생김이 추하다는 의미를 지닌 귀자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 제고팔두에서 딴 두자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건물 안에는 과거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급제한 사람이 말을 타고 있기도 하고 긴 축하 행렬을 모형으로 재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각 시대마다의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고 급제자의 옷이나 벨트, 책도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 이후 청나라 말기까지 과거를 거쳐간 역사적 인물들의 추상화와 그들이 쓴 서예와 책들도 있습니다. 각 방에는 과거에 관련된 유명인들의 밀랍 인형도 있습니다. 쯔공탕 편액 양옆으로 잉어 2마리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중국에서 잉어는 사업의 성공이나 꿈의 실현을 상징합니다. 잉어는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인 베이베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길상의 뜻을 지닌 렌옌 요위에도 잉어가 등장합니다. 중국에서는 매해 설날이 되면 살아있는 잉어에게 예를 올리기도 하고
물고기 머리를 먹기도 합니다. 난징은 원래 진시황 이래 찐닝이라 불렸습니다. 진시황이 난징에 온 후 배반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시황 측근이 산의 형세가 금의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며 산 곳곳에 구멍을 뚫어서 그 맥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가 오나라의 송건도 도읍을 이곳에 정했으나 멸망했고, 태평천국의 홍수전이나 신의 혁명으로 탄생한 공화정을 수립한 순원과 짱제스 모두 실패한 혁명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명나라의 주원장은 난징의 도읍을 정했다가 베이징으로 천도한 후 베이징 도읍이 276년을 지속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황제가 통치 관료를 뽑는 방법이었으며 사대부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됐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장난, 꿍미엔의 잉어와 용이 새겨진 문을 넘어 역사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공간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문장 실력을 겨루어 1등이 되고자 했던 경쟁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눈물도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난징 퓨즈마오는 송나라 시대인 1034년에 건립된 공자사당입니다. 공자를 가리켜 공부자라 한 데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사당 앞으로는 친화이허가 흐릅니다. 강변에는 명나라 시대에 세운 커다란 천하문추 폐방이 서 있습니다. 폐방에서 정문을 바라보면 흰색 돌로 만들어진 반듯한 링싱문이 보이고 그 사이로 정문인 따청문이 연이어 보입니다. 엄숙한 분위기에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니 높이가 4m 18cm, 무게가 2.5톤에 이르고 청동 조각상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크다는 공자상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지만 아주 장중한 분위기가 풍기는 따청디엔이 보이고 양쪽으로는 이름난 유학자들의 조각상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청디엔 안으로 들어가면 공자의 화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 역시 높이가 4.18m이고 폭이 3.15m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공자 그림이라고 합니다. 사방 벽에는 옥으로 만든 공자의 행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남 제1학 편액이 걸린 문을 지나면 밍더탕이 나옵니다. 정원에는 시리팅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높이가 2.55m, 무게가 4톤에 이르는 청동종인 리윈 따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가 2.55m인 것은 공자 탄신 2550년을 기념해 만든 것이라 합니다. 밍더탕의 원래 이름은 밍눈탕이었는데 원나라가 침공해 왔을 때 남송의 명재상인 문천상이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공자 사원 내 학당 이름이 밍눈탕인데 이곳만 유일하게 밍더탕인 이유라 합니다. 밍더탕 안에서는 저녁마다 작은 전통악기 연주회가 열립니다. 피파, 띠즈와 따셩, 꾸정과 더불어 편종 소리가 한밤의 분위기를 너무도 감미롭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푸즈미아오 안에서 재미있는 민간예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윈진 전시회입니다. 나무로 만든 커다란 목직기로 직조해 옷을 만드는 것을 윈진이라 합니다. 1500년 전부터 도입된 직조 기술로 꽃무늬가 도드라지며 귀족이나 왕족 계층이 입던 옷을 수공으로 만든 것입니다. 종이와 금빛 철사를 엮어 만든 초롱인 덩차이가 보입니다. 용을 비롯한 어린 사자, 수박 먹는 저팔계, 병아리 같은 토끼, 금빛 찬란한 연꽃, 꽃 실은 코끼리, 연못에서 노는 새우, 하늘 나는 비행기 등 제목만 봐도 귀엽기 그지없습니다.
푸즈미아오 정문 앞에는 친화이허 강물이 흘러가는 아담한 연못이 있습니다. 송나라 시대인 1029년 하천에 연못을 만들었는데 공자의 사당 앞에 있다고 해서 학교 연못이라는 뜻으로 판츠라 불립니다. 전체 길이가 110m에 이르고 용 2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홍장조벽입니다. 홍등을 단 나룻배들이 하천을 오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강을 따라가며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밤뱃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푸즈미아오 거리는 난징 최고의 문화거리이며 아름다운 야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중국의 수도였던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 역사적 전통을 지닌 다채로운 문화의 도시임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난징에 가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곳이 바로 중산링입니다.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주창한 그는 1925년 베이징에서 병사한 후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에 묻혔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순원의 무덤에 오르려면 밖에 폐방을 지나야 합니다. 이 글자는 순원이 쓴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늘로 높이 솟아있는 세 개의 문은 화강암으로 제작되었는데 가운데 문으로 들어서면 멀리 어슴풀에 묘역이 보입니다. 1866년생인 순원은 광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하와이에서 보낸 그는 서구식 교육을 받았으며 청나라의 부패를 보면서 반청 사상을 지니게 됩니다. 이후 서양 열강의 침탈을 보면서 반외세 민족주의와 애국사상도 체화합니다. 1894년 자신의 조직 기반이 된 흥중회를 조직하면서 본격적으로 혁명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는 만주족 축출과 중화의 회복, 민주공화국 지향, 균등한 토지 소유로 요약되는 삼민주의로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1911년 봉기가 터지자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1912년 1월 1일 난징에서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 대총통에 취임합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를 퇴위시킨 신의 혁명으로 공화정을 이룬 것입니다. 링먼에는 순원이 쓴 필체로 세상은 국민의 것이라는 천하위공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위안스카이의 반혁명 음모로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으로 망명한 순원은 1914년 6월 국민당의 전신인 중화혁명당을 조직합니다. 1915년에는 숭칭링과 결혼하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성공하자 소련과 접촉하기도 합니다. 1919년 오사운동 이후 당 이름을 중국 국민당으로 개편하고 광동성 광저우를 중심으로 혁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높이가 17m에 이르는 베이팅이 나타납니다. 이 정자 안에는 높이 9m의 비석에 1928년 당시 국민당 정부 주석이던 탄옌카이가 쓴 비문이 있습니다. 당시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의 자리를 양보했기에 총리 직위를 써놓았습니다. 베이팅을 지나면 멀리 수많은 계단과 함께 지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순원은 당시 전국을 장악하고 있던 봉건 군보를 타도하기 위해 소련의 코민테른과 중국 공산당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1924년 광저우에서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러시아와 연합, 공산당과의 연합, 노동자 농민에 대한 원조라는 3대 정책을 확정하고 공산당이 참여하는 중앙통치기구를 구성합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함께 군관학교를 창설하고 혁명군대의 설립을 위한 기초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는 민족주의를 강화하는데 외세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위해 군벌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군벌들과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베이징은 직계 군벌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동북의 봉계 군벌이 직계 군벌을 전복시킨 후 순원에게 국정 논의를 위해 상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베이징에 도착했으나 1925년 3월 12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순원의 일생을 생각하며 천천히 계단을 걸어 올라가 순원의 묘가 있는 지탕으로 오릅니다. 가파르지는 않지만 모두 392개나 되는 화강암 계단을 오르려면 꽤 숨이 찹니다. 지탕에는 민족, 민주, 민권이 나란히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세상의 바른 기풍을 뜻하는 천지정기 편액이 있습니다. 지탕 안에는 원형의 대리석으로 만든 묘혈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순원의 석상이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중앙에도 누워있는 석상이 있습니다. 석상 밑에 고이 잠들어 있는 순원, 하지만 내부는 촬영이 금지돼 아쉽습니다. 순원은 사망하기 전날 세계의 유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국사와 관련해 자신의 혁명 이념이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가사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유품을 모두 20살 나이 차이가 나는 아내인 숭칭링에게 물려줄 것을 소망했고 혁명 유지를 계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합니다. 소련에 보내는 유서도 있는데 양국이 협력하여 승리를 거두자는 염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의 치열했던 혁명 정신에 비하면 너무나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공산당과도 흔쾌히 손을 잡은 순원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